자, 앞에 코미니타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너에 의하면 코미니타스는 세 가지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수적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배 질서 그리고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이렇게 공고화되는 겁니다. 뭔가 그 변혁이 일어나려고 막 들썩들썩 하다가 예를 들어 미얀마 사태를 보면 시민혁명이 이제 주저앉는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군부 지배가 또 정당화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코미니타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항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코미니타스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체제가 크게 바뀌고 요동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그 보수적이고 훨씬 더 전체주의적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터너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관계가 코미니타스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코미니타스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좋은 의미로 코미니타스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한국 사회와 새로운 코미니타스를 이야기해 볼 텐데, 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색해야 될 코미니타스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근데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한국 사람들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하위입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대지 않더라도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외국에서 보면 우리는 참 각박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늘 바쁘고, 그 다음에 늘 서둘러서 뭐를 하려고 그러고, 늘 쫓기는. 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거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회. 피로사회는 피로감이 증대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일종의 성과 주체로 끊임없이 체근하는 이런 사회. 남이 감시하는 일은 그냥 적당히 요령을 피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한테 뭔가를 부과하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피로사회인 거죠. 그리고 일정한 성과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만족을 못하고 보다 더 나은 걸로 자꾸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걸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건데,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경쟁을 당연시합니다. 마치 경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무조건 기회균등을 보장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각자가 각자의 몫을 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까요? 늘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또 나의 주변이 더 앞서가지 않을까? 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의 정신건강,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터져나오게 되면 범죄나 사회 갈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질 만능적 사고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말수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교육이라는 거, 이 공부라는 건 좋은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좋은 직업,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고 보다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투자를 하죠. 사교육, 그리고 입시, 그 다음에 서열화된 대학사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도 또 과마다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 이런 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루저다, 뭐 아싸다,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왕따시키는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러운 귀결로 자아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을 겪죠.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에서 제시하는 것, 천편일률적인 모델, 이런 걸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단적인 예죠. 왜 유튜버가 되려고 그러냐?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 자기의 소질이나 관심 이런 거와 무관하게 난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의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적성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의대에 가려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거기서 어떤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의대라는 걸 이렇게 떠받들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역동적이면서 변화가 빠른 사회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되게 피로 사회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가 됩니다. 고3 때까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잠을 못 자고 입시에 올인을 하죠. 대학에 오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취업에 대해서 막 올인을 해야 되고 토익 점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를 배우고 또 각종 자격증을 따야 되고 사회에 나가면 끝인가요? 사회에 나가면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돈을 얻어서 남들보다 이렇게 앞서 나가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것이 평생 이어지는 피로사회의 전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원래 기질이 그래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가장 익숙한 사회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처럼 뭐 자유방임으로 주장하진 않지만 역시 시장의 자율성이나 시장의 통치 원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경쟁과 효율성들을 이렇게 숭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원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사는 미국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더 경쟁 사회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물질적인 욕구와 욕망이 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서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과잉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장애에서 비롯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누구나 잠시도 이렇게 릴렉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다 보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지듯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멘붕이 오게 되는 시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건대 학생상담센터에 아는 상담 교수님이 계셔서 물어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게 살면서 많이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뭐 연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뭐 자살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정신병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 불만과 타인에 대한 어떤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돼서 범죄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가 굳이 통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갈등이 예전에는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념 갈등, 좌우, 그 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 진보 보수, 조국 사태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런 진영 간의 갈등들이 과도하게 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젠더 갈등, 남녀의 문제, 20대 남자, 뭐 2대녀, 2대남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보면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파생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정신병리에 먼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또 상담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정신병리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통계만 보더라도 그리고 통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신병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정신질환 실태조사 치면은 통계들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 거는 2016년입니다. 아마 이제 올해 또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돼서 전 국민 건강조사를 할 텐데 아마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전체 중에서 5%입니다. 5%는 유병률인데 이 유병률은 뭐냐면 평생 한 번에 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강박장애, 이런 게 다 불안장애에 포함됩니다. 불안장애가 9.3%. 전 인구의 이제 9.3%가 이런 걸 유병률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 장애도 12.2%.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통 이야기되지만 여러 심리적 요인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장애 일종인 니코틴 사용 장애도 6%. 그 다음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자살 생각 및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15.4%.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질환 실태 조사입니다. 이 자체만 봐도 상당히 끔찍한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정신병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 결과도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20대에 많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 불안장애를 중심으로 저는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정신의학의 진단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불안을 좀 다른 차원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불안이 가지는 좀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리의 또 다른 면, 즉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 면이 정신병리라면 또 다른 면은 범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일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막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고 괜히 막 남의 차에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병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이제 불안장애인데 왜냐하면 불안장애가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변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는 이런 불안장애와 연관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이것이 6.9%밖에 안 됐는데 평생 유병률이 지금은 9.3%라고 그랬죠. 2011년에 8.7%, 2016년에 9.3에서 9.5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병리 못지않게 이러한 한국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은 아침 TV 드라마에 의학 관련 코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상담하고 과도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건강염려증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건 모든 나라의 소망이지만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넓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건 거꾸로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어떤 육체적 고통, 질병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정신건강입니다. 이 파솔로지라고 얘기되는 이 병리학은 사실은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기 전에 우리 삶과 관련된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이라는 개념이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코미디타스 철학에서 접근하는 불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불안 장애라는 것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넓은 의미의 일상적 불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코미디타스 관련해서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장애라는 말 자체가 정당한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안이 장애라는 말은 불안 자체가 치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 기능도 한다는 것들이죠.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불안 자체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표에 물음표를 던지다.